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 예, 청명한 가을 오후입니다.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는 지난주에 방송을 쉬었는데요. 월요일이 개천절 휴일이었고 그 다음 날은 14 남북 정상선언 4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죠. 그래서 거의 보름 만에 뵙는 셈인데 그 사이에 계절이 완전 바뀌어서 추색이 완연합니다.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요즘에는 너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서 계절 가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문득 벌써 가을이 한참 깊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방송 가을 사연 하나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앉은 분이 자꾸만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 보이고 또 저렇게 졸고 있으면 목이 얼마나 아플까 싶어서 제 어깨를 빌려줄까 생각하다가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해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을은 어느새 그렇게 깊었는데.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 16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김성현의 시사 돋보기. 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유시민 DJ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현입니다. 부천의 공공약국이 개설되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야간에 급히 약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부천시에서 부천시 약사회 의견을 받아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수익금이 나는 것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좋은 모습입니다. 아직은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평가에 따라서는 연장도 가능할 것 같아서 기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약국 개설에 대한 정책 제안은 지난 7월에 유시민 대표께서 따뜻한 라디오를 통해서 한 거죠. 당시 약사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약사회에서 반응하는 신문에도 그 내용이 실린 것을 제가 보았고요. 예, 여기 먹을 것도 보내왔습니다. 트위터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애초 이 제안은 슈퍼에서의 약 판매를 요구하는 흐름에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슈퍼에서 약을 판매하자는 의견은 한편으로는 쉽게 생각하면 공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염려가 좀 큽니다. 약을 전문가의 복약지도 없이 팔다 보면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에 대한 통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24시간 편의점밖에 없고 또 대기업 계열인 편의점 배불리기가 이루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종편에서 약품 광고가 허용되게 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결국 종편을 살리는 방편에 다름 아닌 것이 될 것으로 보여서 대단히 큰 염려가 됩니다. 이 부천의 공공약국 개설이 시민 창안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도 주목이 됩니다. 사실 생활정치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거나 특별한 것을 하는 건 아닌데요. 생활 속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제안하고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 후에 수용되어서 시민의 편익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지역 약사회에서 제안해서. 예. 그래서 이런 사회 창안 아이디어는 참여연대나 희망제작소 등에서도 이미 시행한 바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전국적인 이슈도 있지만 지역별로 사회 창안 센터를 두어서 지역적인 이슈들을 다루는 부분들도 꽤 있고 고향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까운 곳에서의 필요를 지역에서 제안하고 수용돼서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당이나 시민단체도 국민의 복리 증진, 인권 확장 이런 것에 대한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면 대안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찾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정치는 그래서 국민참여당이 지향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시사돋보기 김성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음악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Peter, Paul and Mary, Puff the Magic Dragon.
예,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 이제 이번 주에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만난 사람,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를 이 자리에 모셨어야 하는데, 또 모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모셔야 마땅한데,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생방송 시간대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이 예정돼 있어서 뭐 분신술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미리 전화 연결을 해서 약 23분 정도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틀려고 했는데 서울시 선거간섭위원회에서 선거간섭위원회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죠. 예, 우리가 아프리카 TV 또 우리 국민참여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는 우리 따뜻한 라디오가 드디어 선관위에 의해서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 방송 프로그램에 정당이 야권 단일 후보로 지지하는 무소속 후보자가 출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2조에 따라 초청대담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닌 자가 방송대담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2조 및 93조, 254조를 위반한다고 본다 하는 것이 서울시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이것을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봤네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진행하려고 했는데 박원순 후보 캠프에 선관위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기로는 전혀 선거법과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또 선관위에서 뭐라고 하면 마치 박원순 후보가 알고도 불법을 막 한 것처럼 이렇게 또 모함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박원순 후보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뭐 자의반 타의반 녹음분을 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따뜻한 라디오 이번 주에 만난 사람을 취소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서울시 선관위의 이 주장에 대해서 뭐 얼마든지 논박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은 시간이 아깝죠. 생략하고요. 그 대신 제가 혼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1인 2역을 할 텐데요. 진행자 역할도 하고 게스트 역할도 하고 성대모사는 잘 못하지만 배칠수만큼은 못하지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진짜 박원순 후보의 발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100% 사실에 의거한 성대모사냐?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나 또 뭘 근거로 그렇게 대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따지지도 마십시오. 진행자를 믿고 뭐 근거는 제가 따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박원순 후보를 대신한다기보다 대신할 수는 없겠죠. 뭐 제 스스로 박원순 후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이런저런 접촉 과정을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재구성해서 제 마음대로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선거관리위원회 분들 이거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확실히 듣고 있겠죠? 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멋대로 하는 가상적인 대담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셔도 다 가상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박원순 후보가 나와 있지 않은 대담을 진행하는 시점에서 트위터 의견 좀 소개해 드릴까요? 박영필님, 공공약국 모든 동네마다 다 만들면 국민들이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호호. 그렇겠죠? 에리님, 미투데이에 주셨네요. 부천 공공약국이 시범 케이스로 운영된다는데요. 저는 부작용을 심하게 알았던 터라 약화사고 부작용이죠. 약사들의 자세한 복약 지도가 필요한 편인데 우리 동네도 얼른 생겼으면 유유. 어느 동네 사시나요? 수경님,
야, 멋지네요. 이렇게 트위터에 올려주셨습니다. 역시 유시민 대표의 영향력과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는군요. 조금 지나친 칭찬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예, 이 자리에, 박원순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황은 언론 통해서 잘 보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비난받고 험담, 공격을 받으신 적이 전에도 있으셨습니까? 우선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유 대표님과 참여당 당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면서 여러 어려움이 많았는데 자금 문제도 있고 조직도 없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 유시민 펀드 덕분에 제가 지금 이번에 박원순 펀드도 만들었고 선거에 필요한 자금 39억 원도 다 모금했고 경선 과정에서 국민참여당 당원과 지지자분들이 현장에 많이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힘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험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저희 시민사회운동이라는 것은 사실 많은 시민들의 후원과 지지로 움직여지는 건데 선거판이라고 할까요? 정치에 나오니까 정말 살벌한 비난, 비판 이런 것들에 직면해서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적응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원순 후보께서는 그동안 맷집이 좀 느신 겁니까? 아직 맷집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네거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에 제가 사사건건 대응하거나 상처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오히려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어떤 바람처럼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마음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인신공격이라고 하는 게 가해지고 있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점은 없으신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상처받았죠. 오히려 경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네거티브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면 시민들이 이해를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물론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공적으로 가는 자리니까 검증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정당하게 대응을 하고 나머지 말씀하신 인신공격적 네거티브 공격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진행자로서 말씀드리면 원래 공직자는 합당한 이유 때문이거나 또는 아무 이유도 없이 요거도 먹는 게 업무의 일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맷집이 아주 크신 선배님으로부터 좋은 조언을 얻어갑니다. 그럼 이제 박 후보께서는 서울시장 되시면 서울시민들의 삶, 서울시민들의 행정이 서울시의 행정이 어떻게 바뀝니까? 출마 기자회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서울시장 자리라는 것이 그야말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그런 자리였다면 저는 오히려 서울시민의 꿈과 희망을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서울시장 특히 이명박, 오세훈 두 전임 시장께서는 사실 대권 욕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행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칠이나 전시 행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대형 토목건설 사업 저는 그런 것보다는 당장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만나본 시민들이 그야말로 삶이 무너져 내린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의 어떤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하는 그런 일 작지만 빛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생활시설들을 만들어가는 거 지금 보니까 기본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한 게 참 많더라고요. 이번 수해 사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수도에서 일어난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런 시민사회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해오면서 늘 꿈과 이상을 다져왔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행정에도 좀 그런 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거대한 관료 조직 속에서 그런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21세기가 요구하는 대로 새로운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을 접목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박원순 후보께서는 혹시 공무원한테는 영혼이 없다 이런 말을 믿으십니까? 공무원한테도 영혼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장이나 윗사람이 그렇게 강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해서 그분들이 정말 자기 소신과 보람,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조직 잘 되는 것이지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조직이라면 저는 이룰 수 있는 어떤 성취, 업적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공약을 준비하면서 공약을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공약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저는 시민들, 전문가들과 함께 하겠지만 동시에 공무원들이 함께 자기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좁은 경험이긴 한데요. 공무원들은 리더가 그것을 원하고 그런 공간을 열어줄 때 자기 영혼을 국민의 공복으로서 잘 일하고자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영혼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합니다. 서울시 공무원들하고는 안 해봤지만서도요. 예, 유 대표님께서 보건복지부 장관 하실 때 역대 복지부 장관들 중에서 가장 일을 잘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건 다 헛소문입니다. 제가 공무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예, 좀 실감 나십니까? 이게 지금 청취자 여러분 DJ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요. 잠깐 이 게시판 의견 볼까요? 오늘은 지금 선관위에서 시비를 걸어서 아프리카 채널이 중단돼 있죠. 국민참여당 홈페이지 통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제로맨님, 경선 과정에서 이 부분 조금 비슷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파트너님, 배칠수 못지않다 하셨는데 배칠수 씨가 들으면 화낼 것 같습니다. 천불님, 목소리 좀만 더 가다듬어 보시면 박 후보님과 더 가까울 텐데. 유원순님, 박시민님, 이렇게. 예, 구축함님은 선거간섭위원회 때문에 별거 다 하신다고 하셨고요. 신혜선님, 진행자 말과 후보 말이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술적으로 좀, 예, 좋은 느낌님이 의견 주셨네요. 박원순 후보 목소리는 더 낮게, 저음으로 신경 써주삼. 예. 참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 땀이 나서 진땀 나네요. 음악 한 곡 듣고 갈까요? 어쩔까요? 준비된 거 있습니까? 우리 윤 PD. 뜨거운 감자의 고백 있습니다. 예, 뜨거운 감자의 고백. 예, 여기 주고받고 합니다. 오늘 엉망입니다. 예, 뜨거운 감자 고백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달이 차고 내 마음도 차고 이대로 담아두기엔 너무 안타까워. 예,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 이번 주에 만난 사람. 이번 주에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만난 사람 초대 손님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정으로 이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진행자가 지멋대로 작성한 대담을 지멋대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거관리위원회 이 방송 듣고 계시면 말씀드립니다. 진행자가 지멋대로 한 거기 때문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상적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오늘 진행자 혼자 하는 톡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박원순 후보의 발언에 대한 근거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박원순 후보님, 아까 시민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최근 서울의 전세난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서울시 혼자서 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정책 아이디어가 많기로 소문난 우리 박원순 후보께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지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지금 뉴타운 문제라든지 전세난 문제는 사실 서울 시민들에게 중대한 위협이고 위기를 초래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뉴타운 사업 경우에 이미 지금 많이 진전되어 있는 그런 관리 처분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나머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이라든지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른바 SH공사 시프트라고 하는 장기 임대주택 경우에도 그건 기본으로 좋은 정책이라고들 생각하는데요. 중형 이상의 평형을 저는 아주 소형으로, 그래서 더 많은 서민들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 일정한 정책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지만, 우선 틈새라고 할까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채비지, 이런 틈새 공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간 가지고 1인 가구들이 우리나라에서 2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인구학적으로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1인 가구, 특히 여성들 중에 싱글도 많아졌고 대학생들도 지금 주택 고민이 많은데요. 이런 쪽에 공급하는 리빙텔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주택난이나 또는 복지의 문제가 결코 이런 단순히 외형적인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복원해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관계를 복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주민들끼리 돕는 이런 구조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 마을에 보면 다들 가난했지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누구나 지나가다가 사랑방에 주무시고 가기도 하고, 또 먹는 거, 배우는 거, 교육도 마을에 온 사람들이 다 배우고, 이런 보다 더 본질적으로 가면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후보님, 리빙텔 이런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1인 단독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쟁점이 된 문제들이 있죠. 곽교육감께서 지금 구속 중이라서 교육청 행정이 여러 가지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 지난 지방선거 때 제일 큰 쟁점이 되었던 친환경 무상급식, 한강 르네상스 사업, 이런 아라뱃길,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박원순 후보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이미 서울 시민들의 합의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서울시 의회가 이미 예산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겁니다. 다만 5, 6학년은 연차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중학교까지도 만약 제가 당선이 된다면 확대할 생각입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사실은 서울 시민들의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아직 추진되지 않은 큰 사업들, 채산성 없는 한강 운하 사업, 이런 부분은 추진하지 않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진척된 것들은 완공해야 될 것도 있고, 완공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다시 취소하는, 철회하는, 어떤 폐기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아주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 서울시장 취임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전문가와 시민들로 사업조정회의를 구성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수중보 문제 있죠? 이것은 기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박원순 후보 말씀으로 이게 쟁점이 된 건데, 한강 본류의 서울 권역을 보면 또 경기 권역도 포함해서 잠실 수중보 있고, 또 행주대교 아래 신곡 수중보가 있지 않습니까? 신곡 수중보 철거 문제로 논란이 있습니다. 저도 고양시에 사는데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신곡 수중보를 보면서 나옵니다. 근데 수중보 때문에 수량이 있어서 유람선 뜨고 이런 것들은 좋을지 몰라도 물고기 회유로를 포함해서 강의 생태계가 수중보에 다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잠실 수중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신곡 수중보를 철거할 경우 거기서 잠실 수중보 사이의 본류 구간 수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 그런 문제들 미리 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지금 사실 수중보를 철거하는 문제는 제가 무슨 정책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었고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현장에서 한번 점검해보고 싶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다니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가 한강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보는 자연적인 하천 흐름을 막고 그것 때문에 가끔 언론에도 나지만 물고기가 죽어서 떠오르는 그런 것도 있고 익사 위험도 있고 뭐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비용도 생겨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투입되는 비용, 추진 기간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제 판단으로는 이 문제는 박원순 후보께서 시장 되시고 나면 충분한 시간 여유 가지고 여러 가지 가상 실험도 해보시고 원래 농업용수 확보, 염해 방지 이런 목적으로 만든 건데 과연 그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생태적인 면에서 원래의 기능을 하고 있고 부작용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인지 잘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면 괜찮겠다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예, 지금 잠깐 게시판 의견 좀 소개해드리죠. 예, 지금 저 혼자 박원순 후보 없이 제 멋대로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당 홈페이지에 정진희님 2.75% 정도 같으니까 사실상 똑같네요. 27.5% 정도는 돼야 되는데요. 예, 시민포옹님 혼자 놀기의 진수 크크크크크 캐리비안의 해적 3편 잭스페로우가 생각납니다. 그런가요? 예, 트위터의 의견들 볼까요? 예. 예, 디자인 나눔님이, 예, 유시민 씨가 1인 2역 좀 망가져주시면 좋겠네. 성대모사가 약해. 이게 무슨 코미디랍니까요? 예, 이런 의견 주셨고요. 꽃썸님이, 예, 라디오 듣던 중에 너무 놀라서 아이들에게 동화책 많이 읽어준 보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꼬마 둘째한테는 별로 못 읽어줬고, 대학생인 우리 딸 키울 때는 정말 예, 입에 거품이 생길 정도로 많이 읽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여기서 잠깐 쉬어갈까요? 우리 좋은 훌륭한 서울시장을 뽑아서 서울 시민들 함께 행복의 나라로 예, 가자는 뜻에서 골라봤습니다. 행복의 나라로 누가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장막을 거두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예,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 이번 주에 만난 사람 예, 초대 손님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못하시고 예, 진행자 혼자 제멋대로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은 노래는 양희연이 부른 행복의 나라로였습니다. 홈페이지 참여당 방송창 홈페이지에 잼마님 양희연이 남궁옥분 1인 2역 하는 건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양희연 씨가 젊었을 때 또는 어렸을 때 목소리를 맑게 해서 부르면 예 이런 맑은 목소리가 났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랄까요 굉장히 숙성돼 있고 좀 기름기가 반지르르 흐르는 그런 느낌이지만 이렇게 아주 맑은 목소리로 부르는 음반을 제가 중학교 시절 이럴 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백구 이런 노래요. 예, 지금 진행자 혼자 멋대로 진행하는 박원순 후보와의 대담 계속하겠습니다.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 또 참여당 당원들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진 문제입니다. 언론 보도 보면 우리 이 박원순 후보는 시민 후보인데 이 선거운동은
민주당이 알았다 하는 것 같다. 이런 양상으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그 서울시장 후보로서 경선을 치렀던 최기업 후보께서 공동선대위원장, 공동선대본부장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좀 전에 나온 바 있는데요. 야사당과 시민사회 공동후보이기 때문에 선거운동도 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화합해서 잘 치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몫이 가장 크기는 하겠지만 자칫 민주당 일변도의 후보처럼 선거운동이 기획 진행될 경우에 경선 당시 나타났던 자발적인 시민 참여 이런 것들이 좀 불이 꺼질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박원순 후보 본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우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민주당 경우에는 경선을 아무래도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자당 후보를 내지 못했다는 허탈감이 상당히 깊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민주당 문제를 둘러싸고 저희 캠프나 저희 지지자들 안에서도 대립이 됐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의 어떤 상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덜어드리려는 노력을 사실 지난 며칠 동안 했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야권 통합 단일 후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외에도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까지 함께 해 주셨고요. 시민사회까지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대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그분들 목소리도 대변하고 이 과정에서 함께 해야 말씀하신 시너지 효과도 나고 이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 몫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다른 정당들이 소외되고 그런 제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우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이번 기회야말로 오히려 야권이 서로 분열하고 대결하는 자세보다 서로 하나 되고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통합과 연대, 혁신이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이 이 속에서 이루어지면 다음 정치 일정에서도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박원순 후보님 대신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 민주노동당 다 열심히 했지만 자기 당 후보를 못 냈습니다. 또 민주당은 더더군다나 제일 큰 야당으로서 경선에서 패배해서 후보를 내지 못했죠.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치유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선거 과정에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보가 배려하는 그런 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이질적인 정당과 세력들이 모여서 선거 캠프를 구성하다 보면 서로 자존심 싸움도 좀 나고 그렇지만 우리 시민사회에서 참여하신 분들이나 국민참여당에서 참여하신 분들도 다소 그 과정에서 서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참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대의를 가지고 힘을 보태는 자세로 화합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아마 박원순 후보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후보 본인이라 조금 내놓고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대신 진행자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도 보니까 조금 이런 정치적 전문성을 가진 분들하고 시민사회에서 오신 분들, 개인적으로 참여하신 시민들 사이에 사실 굉장히 의견 충돌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짧은 기간이니까 서로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우리 유시민 대표님 같은 그런 마음 가져주시면 정말 고맙겠고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중요하죠. 제가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야권 단일 후보 이렇게 해봤는데요.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거를 같이 치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모쪼록 민주당 쪽에서도 주인된 입장에 서서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건 좋은데 박원순 후보가 야권 통합 후보인 만큼 작은 정당들 또 시민사회에서 오신 분들 잘 배려해서 이 선거를 꼭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 보여주시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 후보님이 이런 생각도 속으로 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제가 열심히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정말 용광로 같은 그런 선거, 축제와 같은 선거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박원순 후보님 마지막으로 우리 따뜻한 라디오 청취자분들에게 또 서울 시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데 하시지 못했던 말씀 있으시면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저는 지금까지 오게 된 것만 해도 우리 유시민 대표님과 국민참여당 당원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가진 능력과 열정은 물론 다 할 것이지만 우리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갈망이 저를 통해서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12.6 서울시장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거둠으로써 실제로 그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박원순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안 계시거든요. 예, 제가 잠시 유체 이탈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박원순 후보 역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참여당 게시판에 유빠빠룰라님 1인 2역 하신다고 고생하는 우리 대표님 성대모사 하신다고 표정까지 따라 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 웃깁니다. 죄송하지만 별로 비슷하지는 않네요. 예, 비슷하면 27.5%라도 비슷하면 배칠수 씨가 예, 밥줄이 위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2.57%라도 갖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트위터에 예, F8세이프님 유시민 대표 정치 시작한 후 최대 모험 이렇게 주셨네요. 민망합니다. 제가 이 얘기 이제 선관위의 이의 제기를 받은 것이 그걸 제가 전달받은 것이 3시 20분쯤이었습니다. 방송 시작 40분 전에 그것도 오늘 공공부문 공무원 이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그런 이제 집회 현장에 가서 연대사를 하고 당사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무척 당황했는데요. 달리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예, 그래서 예, 제가 지금까지 쭉 나눈 이야기들 메모를 토대로 해서 제멋대로 구성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런 패러디라면 패러디, 또는 원맨쇼식의 토크쇼라면 토크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특별히 제가 지어낸 것은 없습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의 평소에 여러 말씀들 또 우리가 미리 전화로 나누었던 내용들 중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이렇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1인 2역의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걸로 이번 주에 만난 사람 마치면서요. 지금 상황은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이, 물론 한나라당의 아류 정당들을 제외했습니다. 혹시 자유선진당에서 지상욱 후보 공천을 주지 않아서 지상욱 씨가 탈당을 했던데 그것이 설마 박원순 후보를 돕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할 근거가 부족해서 진보개혁 진영의 모든 정당들이 정치인들이 박원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중입니다. 시민이 앞장서고 기존의 정치권이 응원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낡은 정치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정치가 펼쳐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소속도 다르고 정견도 다르든 때로는 서로 공격했던 정치인들, 정당들이 모두들 나름대로 자기의 힘을 보태겠다고 나서는 이 오늘의 이 모습 국민들에게 아주 훈훈한 감동으로 다가서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대위 구성, 공동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약간의 마찰음 이런 것들 서로 잘 대화해서 잘 극복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야권이 이렇게 화합하고 단결해서 함께 공동의 과제를 실현해 나가는 이런 모습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고 앞으로 이 일을 잘하면 큰 상을 주겠다는 의사도 여러 경로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야권이 잘해야 할 테고 우리 따뜻한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블로그에, 예, 우리 따뜻한 라디오 블로그에 보물지도님이 캐나다 유학생인데요. 인터넷이 느려서 유튜브 아니면, 예, 자꾸 끊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통해서 올려줘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 주셨고요. 예, 미투데이의 신치님. 예, 오늘 우리 홍대 작업실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봐요. 예, 국민참여당 사무실이 작업실 바로 앞에 있는데 오늘 지나가다가 유시민 대표를 봤다. 긴가민가 뚫어져다 쳐다보니 그분도 날 계속 쳐다보고 가시더라. TV보다 실물이 인상이 훨씬 좋다. 갑자기 청춘의 독서가 땡기네. 읽어볼까나? 인사를 좀 하시지. 저는 몰랐는데. 하여튼 신치님 감사하고요. 예, 이제 내 인생의 노래 시간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닉을 쓰시는 분입니다. 지금 배경음악은 최호섭이 부른 세월이 가면인데요. 예,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님의 사연. 처음 이 노래를 만나게 된 것은 조성모 2.5집에 수록된 세월이 가면을 들으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제가 노래방에서 무슨 곡이든 부르면 이상한 노래로 만들어버리곤 했지만 유일하게 성공한 노래가 바로 세월이 가면입니다. 그 후로 저의 18번이 되었죠. 슬픈 가사 때문인지 노무현 대통령님이 서거하셨을 때 이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으면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그렇게 광화문에서 실컷 울고 군대를 다녀온 후에 참여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제 여자친구와 연결해준 인연 깊은 노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제 여자친구가 경기도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하느라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 둘이 결혼하게 되면 유시민 대표님이 축의금은 많이 못 내시더라도 주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여당이 이어준 커플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죠. 참 그러네요. 선관위 때문에 선거법상 제가 주례를 서지 못합니다. 정치인은. 너네 출마하게 되면 법 위반이 되거든요. 주례 서는 순간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과 똑같아져서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양해 바랍니다. 자, 이제 박보람 버전의 세월이 가면, 생각하는 사람님의 신청곡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순서 유시민의 5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할 때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명박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눈앞이 깜깜했던 분들 많으셨죠. 5년을 어떻게 사나. 예, 근데 이명박 정부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예, 그저께부터 뉴스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살 집을 짓기 위해서 저기 강남의 내곡동에 굉장히 넓은 땅을 대통령실과 청와대하고 그 아드님 이시형 씨가 공동 지분으로 매입했다. 매입 대금이 장난이 아니죠.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는 2년 전에 재산 등록 때 3년 전이죠. 불과 몇 천만 원 정도의 재산밖에 없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을 낙검수로부터 계속해서 받고 있는 다스의 직원으로 잠시 근무했을 뿐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시골 마을 고향으로 가셨기 때문에 경호시설 건축을 위한 부지 매입 비용이 2억 5천만 원에 불과했는데, 여기는 지금 원래 논현동 쪽에 70억을 신청했다가 국회에서 40억을 해준 바 있습니다.
여기에 10억 원이 넘는 이시영 씨의 개인 돈을 얹어서 부지를 매입했다고 하죠.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구나.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퇴임 준비를 하시는구나. 전임자를 퇴임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만든 분으로서 자신의 퇴임 후가 무척 걱정되시겠구나. 그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이 부지 매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측근과 친족들이 사실상 지배하는 청계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따가 돈을 넣습니다. 원래 기부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유니세프나 뭐 이런 데 돈을 그냥 주는 게 기부죠.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기부는. 근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재단을 만드셨어요. 그것도 자기 호를 넣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자기 재단을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기부를 했다고 지금 어떤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부지 매입 비용이 적합한지 또 아들 이시형 씨의 그 부지 매입 자금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잡히고 몇 억을 빌리고 나머지는 친인척들한테 빌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친인척 중에 혹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는지 혹시라도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서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조금치의 예외도 될 수 없는 우리 정치검찰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조사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시민의 5분 이야기니까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퇴임해서 사저로 간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기쁜 일에 국민 세금 몇십억 정도 쓰였다고 해서 그리 나쁜 일일까요? 그 이시형 씨의 부지 매입 자금 중에 뭐 사업하는 사람이 어떤 뭐 호의적 거래 또는 특정할 수 없지만 어떤 것을 기대하고 뭐 해준 것이 있다고 칩시다. 뭐 굳이 그런 것까지 다 파헤쳐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재산 증식에 굉장히 유능하신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본인 이름으로 매입하면 땅값이 올라서 손해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돈은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나왔고 뭐 이시영 씨한테 누가 빌려주면 그 아들 보고 빌려주겠습니까? 다 대통령 보고 빌려주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야박하게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임기 끝나는 날까지 더 큰 사고 없이 더 큰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직무 수행하시다가 2013년 2월 25일이 되시면 조용히 그 비싼 땅에 지은 사저로 가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저 높은 자리가 아니고 주권재민사상 헌법 제1조에 입각해서 우리 국민들이 세운 나라의 대표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잘하건 못하건 그 대통령을 세운 것은 국민들이고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현직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마땅히 존중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주권재민 사상의 총화, 상징, 표상으로서의 자연인, 전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존중해서 마땅하다는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퇴임을 눈앞에 둔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에게 본인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저신축은 알아서 하실 일이고 경호시설 신축과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의 아까움이야 이명박 대통령께서 퇴임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에 비하면 별것 아니다. 이런 저의 소감을
끝으로 오늘의 여분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인데요. 저도 다른 일정이 또 있어서 빨리 나가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로 들을 노래는 G.O.D가 부른 촛불 하나인데요. 예, 나온 지는 꽤 오래된 노래입니다만, 예, 시민사회가 배출한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 박원순 후보를 오늘 초대하지 못하고 멋대로 진행자 마음대로 혼자 진행한 이상한 대담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시민들 각자가 촛불 하나가 되어서 나라의 미래를 밝히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